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학원 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학원 이혼. 제2의 인생 학원 이혼에서는 학원 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례를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뭐 사례를 한 4개를 준비했는데 3개밖에 소개를 못하거나 3개를 준비했는데 앞에 사례가 길어져 가지고 1개를 또 소개를 못하거나 그 사례 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사례들을 오늘 좀 구성을 해서 약간 예비 사례 모음이라고 제가 좀 칭해서 그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혼인 취소에 관한 사례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남편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 영화 관람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고 한 6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적습니다. 정보가 쉽게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7개월 뒤 남편이 아내의 부모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 남편이? 일단 서울 서초구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 있잖아요. 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거기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악구에 전세를 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그 영화 관람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죠. 아내 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데리고 왔는데 서초구에 이제 부모님이 자가가 있는 것 같고 명문대학 경제학과도 졸업했고 그리고 거기 잘 졸업해가지고 이 취업하기 힘든데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세를 껴있지만 갭 투자가 돼 있지만 그것도 서울 안에 인서울 안에 아파트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뒤에 상견례를 하고 남편의 아버지가 이제 이 상견례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내의 어머니한테 내 서울 서초구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고향이 대전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해서 남편이 서울 서초구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리고 강남구 아파트에서 비싸죠? 그런데 전세입니다. 한 2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이라고 이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했냐? 아파트가 보증금 2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15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가다한 보험료로 지급해야 되는 보장성 상품에 단기간에 집중 가입한 직후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고를 입은 후 상해를 가장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뭔지 아십니까? 공소장의 공소사실입니다. 남편이 위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고요. 이 첫 공판 기일이 결혼식 후 한 달 뒤에 열립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이걸 말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게 보험 사기인데 이제 사기죄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입니다. 아내한테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보통 보험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 위반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적발돼서 뭐 바로 공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고소를 하고요. 이게 파악을 해야 되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조사가 거의 1년가량 이루어지고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조사, 이게 첫 번째 조사가 수사를 하고 거의 한 6개월 만에 첫 번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거의 1년 6개월 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편이 첫 번째 조사를 언제 받았냐? 결혼 1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한테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첫 공판이 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혼식 몇 개월 전이요? 결혼식 몇 개월 전도 아닙니다. 1개월 전. 1개월도 안 됐을 때. 이 첫 공판이 있고 난 뒤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하라고 아내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한 달 뒤에 징역 2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 결국은 남편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죄 주장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다는 표현도 안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냥 뭐 반성한다라고 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합의도 안 보고 징역 2년 받았다는 거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 주범이거나 이 보험 사기에 이 법정 구속되기 전에 선고기일 날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출근한다고 집에 나갔습니다. 그 뒤에 법정을 가는 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띠링 전화를 아내한테 겁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우리 무역회사에서 내한테 일본 출장을 보냈다. 내가 급하게 출장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한동안 집을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되기 전입니다. 자기도 예상을 한 거죠. 자기도 오늘 선고기일 가면은 나 구속되겠구나. 왜? 보험회사하고 합의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공수사실 인정했는데 자기가 주범이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일본 출장 간다 하면 뭘 들고 와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여권입니다. 여권을 집에서 발견합니다. 남편이 일본에 출장 간다고 했는데 왜 집에 여권이 있지? 아내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 전화 안 받죠. 왜냐? 나 출장 가니까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다 보니까 그래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긴급 여권을 발급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내가 일단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남편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법정에서. 이틀 뒤에 남편의 형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갖고 남편 형제가 남편이 보험 사기로 구속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제가 사례 들고 왔겠습니까? 뭐라고 하냐, 이 남편 형제가. 남편이 출장 중에, 일본 출장 중에 마약 사범으로 의심을 받게 됐으니 남편의 회사나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족 사기단입니다. 가족 사기단. 출장 중에 마약 사범 의심받게 돼갖고 일본에 체포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일본에 체포됐다는 이야기겠죠. 일본에서. 그래서 남편 회사나 친구의 연락처 알아봐 달라고 말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부터 부랴부랴 경찰서, 인천공항, 또 어디 연락해야겠습니까? 일본에 걸렸으니까, 일본에서 잡혀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외교통상부 등에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출입국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출입국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급기야는 경찰서에다가 일본 출장 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행방불명으로 신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남편 형제가 뭐라 했죠? 남편 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남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공단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어디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있는 그 공단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남편 가입사항을 문의를 하는데 소득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가입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 남편이 무역회사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구나. 무직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가니까 뭐지?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게 없는데 아니 일본 출장을 갈 수가 있나? 그런데 왜 남편 형제는 나한테 일본 출장에 마약 사범을 걸렸다 했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남편의 형한테 연락을 합니다. 제가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무역회사 같은 거 다니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 남편 형제가 아니다. 남편 해고된 거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알아봐라. 아닙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그 전에 가입한 내역이 없다는데 무슨 회사를 다녔다는 말입니까? 결국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 남편 형이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사실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 그래 근데 내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남편이 신신당부를 하더라. 걔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면 당신한테 알리지 말아야 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근데 편취금이 그때 얼마나 했죠? 우리가 5,400만 원을 했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편취금이 5,400만 원 정도인데 남편이 한 2천만 원 공탁을 했다. 근데 이거 풀려나려면 한 3천만 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천만 원 공탁, 제가 이제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 보험 사기에서 만약에 주범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다수를 보험사하고 합의가 필수고요. 보험사하고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거의 피해 금액의 거의 대다수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풀어납니다. 공탁을 해도 그 돈으로 보험사하고 합의하라고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안 주고 징역을 구형하고 난 뒤에 다만 합의하라는 이유로 구속을 안 시킬 뿐이지 절대 2천만 원 5분의 2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절대 집행유예를 주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주범급은.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죠. 말했죠. 편취금이 5천만 원, 5,400만 원 정도인데 2천만 원 공탁했으니까 한 3천만 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뒤통수를 딱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그래 내가 일단 뭐 혼인 관계를 생각하기는커녕 이제 너무 급하니까 아내하고 아내 어머니가 이제 일단은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자라는 생각에 이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냐면은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을 찾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 3천만 원을 공탁하려고 임대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혼집 계약 내용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말한 거와 달리 신혼집이 전셋집이 아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에 불과했고요. 월세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집이었습니다. 전셋집이 아니고 월세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남편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누구시죠? 왜 차임을 입금하지 않나요? 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내가 월세집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가지고 그 임대인 연락처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임대인 연락처가 아닌 겁니다. 전화 온 데가. 그래서 누구십니까? 왜 월세집에 차임 이야기를 하시죠? 저희가 다른 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관악구에 남편이 뭐라 했죠? 관악구에 내가 전세를 주고 자가를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관악구에 아파트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 지하층, 그 신림동이죠. 신림동에 지하 그 많지 않습니까? 여기를 임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임차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디 살고 있다 했습니까? 서초구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 했는데 결혼 전에 신림동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신림동. 그것도 지하에. 반지하에. 그냥 결국 이제 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남편 명문대학교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확인해야죠. 아내하고 아내 어머니가 어디로 확인하냐? 명문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명문대 어디 나왔다고 했죠? 경제학과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경제학과 나온 누구 졸업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는데 졸업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이제 그 남편의 이제 그 부모님 문의를 이제 하는 거죠. 부모님이 항상 그 서초구에 살고 있다 했는데 아버지밖에 못 봤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보니까 남편 부모가 이혼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가 뭘 선택했냐? 혼인 취소 소송을 남편을 상대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 3천만 원 어디서 마련을 한 거죠.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직업, 환경, 신호증, 계약 상태, 특히 보험 사기로 수사받고 재판 진행 중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거. 그리고 남편이 법정 구속되면서 외국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 고려하면은 아내가 무직인 거 알았다고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는 무직인 거 알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혼인취소 소송에서. 진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기망행위는 혼인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다. 일반인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기망당하면은 혼인을 만약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혼인을 안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법 816조 제3호에 해당하는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혼인을 하면은 뭐가 들어가죠? 그냥 서로 아무것도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까? 예물 예당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신혼여행 가도 돈 들어가고 결혼식을 올려도 돈이고. 자, 이렇게 속았는데 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아내가 남편 상대로 혼인 취소 고하면서 손해배상하고 원상회복 청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라고 하죠. 법원은 이제 보통 이런 혼인 취소 판단이 나오면은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 취소가 되었고 아내가 정신적 고통이 받았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재산적 손해배상하고 원상회복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비용 결혼식 비용입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 결혼식 같은 경우에 남녀 결합이 결혼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일종의 간접적인 의식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 이 혼인 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 혼인 또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면은 이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식은 무의미한 거라고. 그래서 이 결혼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다 라고 하면은 이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상대방, 그것도 유책 당사자한테, 상대방이 유책일 경우에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식 올리고 15일 만에 첫 번째 공판을 갔다 왔고 그 다음 1개월 뒤에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1년,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은 1년 6개월이고요. 1년이 아니죠. 1개월 15일? 2개월? 3개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거의 해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대로 단시일 내에 해소돼가지고 이 결혼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아내가 이 결혼식과 관련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결혼식 비용은 아내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물. 결혼식 하면 이제 예물이 있죠. 예물은 어떻게 되냐? 아내가 이제 예물로 뭐 돌반지, 그릇, 가방, 옷 등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비용 합계를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요거를 사서 현물로 줬지 않습니까? 현물로 준 경우에는 이 현물이 그 현물 자체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입증하지 않으면은 구매 비용 자체를 재산상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예물 같은 경우에는 구매 비용을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원물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물로 금전을 지급을 했다면 금전 청구를 그대로 하여도 됩니다. 근데 예물 같은 경우에 현물을 그대로 줬다면 그 현물 자체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 구매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내의 청구를 사실 예물 관련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위자료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원물 반환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 혼인 취소 경위 보셔서 아시지 않냐? 내가 이걸 원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겠냐? 내가 이걸 보면은 오히려 내가 속았다는 게 계속 드러날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쓰냐? 그러니까 이게 구매 비용 자체가 그냥 손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원물 반환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면 내가 원물을 받았다 치자. 근데 이거 중고잖아. 중고 이미 손대 한번 타면은 가치가 확 떨어지는데 가치 감소된 거 아니냐. 이 가치 감소액이 있으면 원물 반환 받으면 난 손해다. 그런데 일단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은 중고 물품으로 가치 감소에 대해서 너가 입증을 해라. 받고 그 가치가 감소된 거 입증을 하면 그 가치 감소 금액까지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을 해주겠다. 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지 않고 그냥 구매비용 그 자체를 재산서 손해라고 청구하면은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물 같은 경우에 현물을 주게 되면은 만약에 혹여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있다면은 원물 반환을 하셔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물비와 예단비. 예물비와 예단비 어떻게 될까요? 이 예물하고 예단이 뭡니까? 이 혼인 성립을 증명하고 뭐 혼인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의 양가 정의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흔히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 있다라고 법원이 봅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요 증여 계약이 파기돼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혼인 불성립뿐만 아니라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도 혼인 불성립에 준해가지고 증여의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됐으니까 혼인이 불성립하고 똑같이 봐라. 라고 해서 예물하고 예물비, 예단비는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외에 보통 이제 서로 합치게 되면은 뭐 돈을 관리를 누가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혼인하면서 내가 무역회사도 다니고 명문대 경제학과도 나왔으니까 내가 재테크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거의 한 3,400만 원 가량을 재테크 맡겼습니다. 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이거는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박행위다. 너의 기박행위로 인하고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 환경, 재산상태, 형사사건 진행 여부에 관한 적적, 소극적 기박행위가 있었지 않냐. 여기에 착오에 빠져갖고 결혼 전후해갖고 남편한테 3,450만 원을 맡겼는데 관리를 위임했는데 이거는 기박행위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빠진 채 법률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아내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돈에 대해서 관리 위임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관리 위임은 아내의 취소의 의사표시돼야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3,450만 원 반환해라 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혼수 제일 중요하죠. 흔히들 이혼 때도 혼수 갖고 진짜 많이 다툽니다. 정말 단기간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 혼수 가지고 정말 많이 다투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법원의 입장은 그겁니다. 혼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수를 장만한 당사자 소유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사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수들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내가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거 전부 다 인도하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리 좀 되시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정리드리면은 위자료 5천만 원, 결혼 비용 다 돌려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원물 반환을 청구 안 해가지고 조금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예물비하고 예단비는 혼인 불소님에 준해서 증여계약 해제로 판단해서 전부 반환하라고 하고, 재테크로 지급한 명목의 돈도 역시 관리위임으로 해석을 해서 관리위임 취소로 봐서 3,450만 원 반환하라고 했고, 혼수도 아내가 들고 온 거 아내한테 돌려줘라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혼수는 잘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혼인 취소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부분들은.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됐던 해외 이혼 사례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들고 와놓고 소개를 조금 못 드린 사례가 있어갖고 다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 17년 차 부부입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한국에 혼인신고하기 1년 전에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마칩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할게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적입니다. 아내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결혼하고 이후 한국에 함께 귀국해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산에서 동거하면서 애들 낳고 혼인생활을 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아내의 직업이 뭐였냐? 교수였습니다.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남편도 교수로 재직하다가 독일계 회사로 전직해서 한국 지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혼인 11년 차 격이 되고, 혼인 11년 차 격에 남편이 독일 본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독일계 회사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은 먼저 자기가 국적이 독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먼저 독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향후 아내가 한국에서 생활비 살림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독일로 이주해서 살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당시 근무하고 있던 대학교에다가 일단은 배우자 국외 근무에 관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 휴직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때가 1학기였는데 내년도 1학기부터 휴직을 한다라고 휴직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휴직 기간이 시작되기 전 2학기쯤에 자녀들을 데리고 일단 독일로 먼저 가서 첫째 자녀를 먼저 독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만, 첫째 자녀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자녀만 데리고 일단은 먼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입국을 해서 이제 독일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내가 다 이제 준비하고 독일로 갈까 하는 그 타이밍이 거의 6개월 뒤였거든요. 이 6개월 뒤에 남편이 아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향후 우리 부부가 독일에서 생활하는 것은 두 사람한테 모두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독일에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첫째 아이를 잘 돌보고 있고, 첫째도 독일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아내한테 보냅니다. 이게 뭐죠? 추측건데 남편이 그 한국 생활이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지점이 있는데 굳이 독일 개 본사에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일단은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독일 갑니다. 독일 가갖고 남편을 만나갖고 남편을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독일 지방법원에다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내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독일 지방법원에 남편이 청구한 이혼 소송에 응소를 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독일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혼한다. 다만 두 당사자의 계약법상의 보상 요구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내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 지방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고. 그런데 아내가 이혼 청구하는 게 한국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하는 게 과연 적법할까요? 결국은 법원에서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독일에서 선고 및 이혼 판결의 선고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아내도 자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의 문제가 뭐냐? 저희 민사소송법 217조의 외국 판결의 효력 인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독일에서 이혼 판결이요. 이 민사소송법 217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외국의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 그 외국 법원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 합의 원칙상 관할권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어긋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판결을 낸 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보증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사소송법 217조 제1호 남편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정 기간 독일에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남편 국적이 독일이라고요. 그리고 독일 국적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독일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217조 제1항에 따라 가지고 남편한테 관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2호 응소,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에 준한 서면 기일통지서 명령을 송달받거나 아니면 송달받지 않더라도 소송에 응소를 하면은 인정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아내가 독일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 선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응소를 했습니다.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호도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사모, 이 사모가 진짜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모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요 독일의 판결 효력을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모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독일 이혼 판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라고요? 유책주의입니다. 근데 독일은 유책주의가 아닙니다. 파탄주의입니다. 파탄이 나면은 이혼 판결을 합니다.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독일 이혼 판결은 파탄주의에 입건한 것이고 우리나라하고 이혼 사유가 다르니까 이 이혼 판결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는 관계가 없다. 이 217조 3호라는 것은 한국에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거나 한국의 민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정도가 돼야 217조 3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 문제 가지고는 이 3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선량한 풍속에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판단해 줍니다. 사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에 합의된 문제지 이게 유책주의를 채택했다, 파탄주의를 채택했다 해서 그 나라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17조 4호 같은 경우에 상호보증 동일하고 우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요건이 별로 전체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독일 민사소송법 328조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거의 독일법을 거의 바탕으로 만든 법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17조가 크게 차이 없으니까 상호보증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뭐냐? 선행 독일 이혼 판결이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혼 판결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혼에 있어서는 부적법하다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혼의 부적법하다지 그 외에는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독일에서 이혼 판결을 어떻게 줬습니까? 일단은 이혼만 판결하고 계약법상의 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원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 다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판단해 줍니다. 위자료 청구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해가지고 위자료 5천만 원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 관련해서요. 친권자, 남편이 첫째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년 6개월, 이 사건이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첫째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째도 남편하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육권은 인정을 했습니다. 첫째에 대한 양육권은. 그런데 첫째에 대해서 공동친권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친권에 대해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첫째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올 경우 아내가 온전히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둘째는 친권하고 양육권을 모두 아내한테 주고요. 다만 둘이서 각각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둘 수 있습니까? 상간녀에 대한 청구도 했었거든요. 상간녀에 대해서 남편이 5천만 원 지급하는 거 외에 별도로 상간녀한테 2천만 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혼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혼에 대한 독일의 이혼 판결에 대해서만 소의 이익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혼 판단할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지. 이혼 외에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재산분할 이런 부분들은 독일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해준 겁니다. 유책성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 외국 이혼이라는 게 상호 보증이 되어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